흔히들 저희가 오늘 지역균형 상승발전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지점은 사실 수도권 가미라가 이미 어느 한계사항을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놔두고 방치하고 갈 수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시작했죠. 오늘 오프닝 축사를 들을 때 제가 사실 많이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라든가 또 소멸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되게 많았어요. 축사하는데 굉장히 좀 치열하고 아주 비장미가 넘치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역 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중국도 지속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측면이 많죠. 하지만은 아무리 힘든 겨울이 있고 여러모로 힘든 시절이 있지만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또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걸맞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패널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도 자유롭게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좀 편하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가 아까 두 분 시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를 좀 다뤘는데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특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거론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사실 기업 유치라든가 지역의 어떤 투자 유치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양명래 국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지금 4개 정도 되죠. 창원, 수원, 용인, 고양 그리고 50만 이상이 남양주, 부천, 성남,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한 12곳 됩니다. 합쳐서 한 16곳 정도 되는데 이곳이 특례시로 이제 지정이 되는 그런 지방자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나름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특례시가 되면은 아까 구미시장께서 경제국장 1명 늘리는데 사력을 다하셨다고 외부 공무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경제부시장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아니면은 거기에 걸맞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지션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고충을 말씀하시면서 경제부장 1명도 외부 공무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 경제부시장이 15명이고 런던 같은 경우 11명인데 우리는 사실 인구 500만 이상만 2명을 둘 수가 있죠. 지자체가.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 인구 43만입니다. 예산이 1조 2천원이고 그런데 이번 특례시 그런 어떤 지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에 대한 부분도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는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여쭤볼게요. 100만 이상만 굳이 꼭 특례시로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80만 원 왜 안 되느냐.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승남과 청주시가 80만 명이잖아요. 그죠. 100만 명 이상은 되는데 70만, 80만 명은 안 되느냐. 그러다 보면 50만 명이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쟁적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번에 특례시의 50만 이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 볼 때는? 제가 대해서는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라서 할게요. 정강수 지금 아마 법안은 특례시 법안은 아마 4개 기초단체에서 올라올 것 같고요. 기존을 이제 특례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인구 특례시에 대한 인구 상한선을 100만 원 할 것이냐, 50만 원 할 것이냐.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인구를 한 100만, 70만, 100만 보니까 이제 특례시를 신청을 하고 원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는 아마 현재 특례시법에서는 4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한 4개 기초단체에서 아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또 특히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특례시 법안하고 같이 일괄해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시를 원하는 것들은 뭐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조직에 대한 확대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 얘기했듯이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시장이 11명, 15명인데 이제 경제부시장, 근데 뭐 복지부시장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둬야 되는데 지금 시도지사 그 행안부에서 이제 조직과 인사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특례시로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허가권 뭐 근데 뭐 몇 층이야, 50층이야 뭐 인허가권에 대해서 이제 광역이 가지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좀 갖고 싶다. 그리고 전체 광역에서 갖고 있는 예산들, 뭐 근데 특별조정 지원금 같은 거, 뭐 이런 걸 기초자치에서 받고 싶고 가장 큰 원인은 아마 행정조직에 대한 일단 아까 말한 조직에 대한 그거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괜찮으시면 박승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아까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메모를 많이 했거든요. 특례시는 좀 확대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우리 100만 이상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30만 이하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특례군이라는 것으로 또 다른 그 인구 사업과 관련된 그 정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특례시에 대해서만 이제 몰입을 다 하고 계시죠. 특례군에 대해서는 관심 좀 없이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 특례시는 그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인구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 그리고 정부 정책을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소보다는 확대되는 것이 조금 그런 마음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관의 입장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본령으로 들어가서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축사라든가 발제하시는 분들 메모를 좀 해보니까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 지역의 기업이 답이다. 뭐 이런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자, 일단은 국내 첨대 기업의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수도권에만 경제가 집중되는 모습들이 아까 사례로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동향이 어떤지, 왜 이런 현상,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지금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균형의 양병대 문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균형 발전 문제를 지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쉬운 점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격차가 이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분야는 산업과 일자리, 문화, 의료, 인구 이런 분야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고요.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무조건 항상 뭐 격차가 추세적으로 봐야 되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게 이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하면 우리나라는 좀 암울하겠죠. 그래도 뭐 긍정적인 지표라는 걸 보면 생활의 이제 편리성이라든가 교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거. 그다음에 물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워낙 주택 보급률이 높으니까요. 교통, 환경,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방이 더 좋은 거고 그런 지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강력도 도 같은 게 비수도권에 오히려 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천대기업의 분산 문제라든가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이제 수도권에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편 오늘 주제가 이제 기업 유치니까요. 기업 유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래 외국인 투자 경우에 보면은 원래 외국인 투자의 73%가 수도권에 73% 수도권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측면에서 또 보면은 그 연평균 증가율이 수도권이 최근 4년 동안에 6.2%였습니다. 한편 그 비수도권 얼마였느냐? 5.1%.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 기업들의 이제 설비 투자도 수도권에 이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뭐 1인당 부가가치 증감률에 있어서도 이제 비수도권하고 그 수도권 간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어서 수도권에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 수도권에 있어서 뭐 우리가 수도권이 사실 모든 게 편하죠. 뭐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도 해야 되고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조도 해야 되잖아요. 제조가 끝나면은 판매도 해야 되고 이제 물류도 배송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엔지니어링 인력이라든가 디자인 인력, 마케팅 인력 수도권 훨씬 더 많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뭐 인천 남동공단이라든가 뭐 경기도의 안산 그 바늘공단 같이 이제 훌륭한 이제 백업 산업단지가 있다는 거. 그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수도권이 훨씬 더 나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쪽으로 몰리게 돼 있고 한편 또 그게 다가 아니죠. 뭐 의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훨씬 더 이제 뭐 서울이라든가 광역시, 부산, 서울, 대구 같은 경우에 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의료 여건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일수록 이제 시골로 갈수록 더더욱 이제 어르신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훨씬 더 수도권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또 이게 또 다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잠시 더 많이 순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재택근무라든가 이제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달 이후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5월달부터.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이제 강원도가 청정하잖아요.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고 코로나19로 보니까 서울 생활이 지쳤어. 그래서 이제 강원도와 같이 환경 좋은 데로 인구가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도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가기가가 그냥 일방 통행으로 무작위로 쏟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다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걸 정확히 보면 의료나 교육이나 소위 일자리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제 주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빅5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봐야 죽어도 후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뭐 더 심하죠. 오늘 제가 국감 자료 아까 잠깐 봤더니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대학 입학생의 10명 중 7명이 포기한다 그래요. 입학을. 어디로 가냐고 하냐 그랬더니 다시 공부해서 수도권 쪽으로 특히 인서울대학 쪽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는 추세가 아주 공고화되고 있죠. 지방 국립대로 찾아서. 일자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 본사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가 지방에 아주 국지적이다,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측면을 감안할 때 역대 정권보다 수도권 가민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말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서울 집중이라든가 수도권 가민화를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도 막지 못한 상태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럼 뭐가 잘못됐고 어떤 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강석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먼저 이 정부에서 역대 큰 난제들을 돈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되고요. 지역 발전 우리 이제 지역 균형 발전위가 균형 발전 특기 특별 회계죠. 지금 특히 균특 회계에서 한 11조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 균형 뉴딜이죠. 75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발제할 때 이제 생활 SOC 말씀하셨는데 생활 SOC 복합화에 한 8,5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수치가 결국은
고령화 저출산을 살리겠다는 것, 그리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 굉장히 지구지단한 과제인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지역을 살리자는 것들은 현황은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폐법도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지역 균형 발전의 전체가 이제 17개 광역에서 수도권 3개를 빼고 14개 각 권역별로 어떤 사업들을 줬어요. 근데 어떤 데는 수소차, 어떤 데는 에너지, 어떤 데는 금융,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GRDP라고 하죠. 이 3개 권역은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거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규모 경제를 좀 이루자.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랄까, 대구, 경북, 통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은 저는 굉장히 시적절하다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뭉쳐서 그 안에서 뭔가 그 동력, 성장의 동력을 이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한 지원, 좀 두터운 지원들이 우리 지역을, 그 지역을 살리는 게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한 153개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는 좀 있었어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약발이 지금 듣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인데, 지금 한 122개 정도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속하게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기 말이 시작되니까 지방 이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 이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못 가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표 계산을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그러니까 지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좀 합치어서 경쟁력을 키우는 초광역화. 또 하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나머지 아직 지방 이전하지 않은 기관들도 지방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화성을 동탄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탄에 이제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동탄역 앞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가가 6억인데 최근에 쉬고 6억 간대요. 왜냐 그랬더니 동탄역에서 GTX가 삼성역까지 18분이면 도착하는 GTX 노선이 조만간 착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들이 수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공공기관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지방 이전하게 해야 되고, 공공이 조금 협력해서 힘을 가질 수 있고 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초광역화, 이 2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경험이 있으신 홍장희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지역이라든가 지방에서 예.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여쭤볼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기업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간의 그 지역 발전 전문가분들께서 그 많은 내용을 연구 보고서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그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선진 외국들의 그 클러스터, 기업 클러스터화해서 성공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국가 단위로 살펴볼 수도 있고, 해외의 그 지역 단위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는 여러 나라를 언급하지 않아도 바로 주변에 있는 우리 중국을 들을 수 있겠고요. 중국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뭐 이제 경제라는 그 개념이 없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짧은 기간에 한 20여 년에 아시다시피 뭐 세계 그 G2에 오를 만한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 해외 지역 단위로 본다면 북유럽의 사례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핀란드의 울로라든지 스웨덴의 시스타, 또 영국의 캠브리지,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지역 발전을 잘한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리고 중국의 아시아권으로 보면 중국의 중간천 호동, 일본의 구마모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원천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여러 군데를 지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마산 지역과 그리고 울산 지역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들을 좀 제가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 지역들의 성격은 일단은 짧은 기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그 목표를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결과가 좋았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또 이렇게 재성장하는 그 기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이 클러스터화돼서 그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로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또 집단적인 성과를 또 그 기업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주민이나 국민들이 같이 그 경쟁력도 확보하고 삶의 질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제가 따로 정의하기보다는 이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런 그런 나머지 그렇지 못한 지역들의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뭐 지역마다 그 사정이 좀 다르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업 입장에 대해서 그 조재한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자체가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를 받는 부분들이 뭐 기업이 지역 경제 성장의 답이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기업들이 지자체에 투자를 하거나 신사업을 뭐 만들거나 또 공장을 짓거나 이럴 때 지금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그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사실은 투자가 사실은 둔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많은 이런 토론회가 있고 실제 많은 기업 의견을 들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이 각각이 사실은 받아들이는 어려움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어떤 산업에 어떤 지역에 어떠한 상황에서 투자하냐에 따라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좀 더 이제 자세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사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물어보셨던 부분에 대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 문제가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키앗에서 매년 최근에 뭐 첨단 산업 4차 산업혁명을 유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키앗에서 매년 이제 조사를 실제 하는 산업기술 인력에 관한 실태 조사를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그 지역 간의 격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격차가 이제 지속되듯이 사실 기술 인력에 대한 그 부족률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격차가 있고 중요한 문제는 이런 지역적 격차가 마치 지역의 발전의 랭킹이 있는 것처럼 거의 변하지 않는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지역적으로 이제 인력 공급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봐도 이게 많이 우스갯소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대부분 간담회에서 기업 부분이 조사하시는 게
천안 이남으로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이게 거의 모든 산업의 공통된 현상이고 대부분 제가 어느 토론에 이 얘기를 하면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더 심한 얘기는 뭐 어느 지역에 제가 더 웃긴 얘기는 어느 지역에 강이 있는데 그 강 아래로 가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같은 도시에서 뭐 그런 농담도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인력 부족, 그 인력 맞춤형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나.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까 여러 이제 다른 부분의 지역 발전 부분에 이제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하나의 정책으로 어느 순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양성한다 해서 뭐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돼서 매칭이 돼야 결국은 사람이 살게 되고 장기적으로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맞춤형 인력이 계속 이제 선순환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인력 그 산업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 인력에 대한 문제 실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께서 발표하신 분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대부분 기술 인력 사업들이 섹터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인력이 부족한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인력 양성 사업을 뿌립니다. 근데 그 뿌리고 나면 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훈련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맞춤형으로 사실은 그 사업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이제 연계가 돼서 대부분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좀 지방자치단체의 코디네이션 역할이 없으면 아마 이런 인력 문제는 단기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거고 뭐 극단적인 예로 뭐 AI 인력이 필요하다, 뭐 배터리 인력이 필요하다, 2차 전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럼 중앙정부가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 계획을 짜겠죠. 그러고 나면 다 결국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방안이 놔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가 인력 문제만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그 투자에 대한 지원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본인의 지역 역할에 맞게 사실은 좀 코디네이션 역할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성장한 지자체가 어딘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전남 나주하고 경남 진주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균형이에도 제가 알아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한전이 들어가면서 한전 공대도 생기고 그 지역 인근 대학들의 공대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경남 진주 같은 경우에 LH공사 같은 데 들어가면서 지역에 있는 그 경남권에 있는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 이런 쪽에서 굉장히 뭐 퀄리티가 높아졌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어떤 교육이 함께 연계되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성장한 지자체는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결국 일자리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과 뭐 의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은 교육과 일자리 취업이 함께 연계가 되면서 지역 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양경래 부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국책과제로 내세웠죠. 정부가 지자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 지원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방향성을 찾고 계십니까? 한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렇게 3개 축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정신으로서 그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은 결국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난주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 10월 13일 날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통해서 주요 시도에서 대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발표한 거라고. 앞으로 물론 그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게 현장에서 이제 소속 이제 수요 발굴이 돼야 되는데 저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다 이제 효과가 많은 사업이 됐습니다. 시너지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초학력 단위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해야 되겠다. 세 번째 원칙은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이제 낙후도 잘 사는 시군구가 있을 거고 덜 잘 사는 시군구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별 낙후도를 반영을 해서 이런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이제 기본 정신을 가미한 지역균형 유지 정책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강력 사업 아까 우리 김광석 회장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지만 풀기 힘든데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강력 단위를 무조건 해야 되지 않는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제 100% 초강력 사업은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별 시도가 이제 추진해 왔는데 그 사업들이 물론 의미가 있었지만 효과성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같이 뭐 IT라든가 자동차 부품을 부품 산업을 양성하면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또는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수소 메가시티 사업을 하면은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데 더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별 시도 단위가 아니고 복수의 시도가 힘을 합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이 이제 지역의 이제 중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초강력 협력 사업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어떤 단계에 있느냐? 지금 각 시도 전국에 이제 14개 시도 대상으로 초강력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발굴되면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지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컨설팅과 선별 작업이 거치면 그런 선별된 초강력 협력 사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세대적인 긍정적인 그런 뒷받침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강력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지역 낙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지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도는 상이고, 어떤 시도는 중이고, 어떤 시도는 하가 그리고 낙후도를 서로 다르게 있죠. 그래서 그런 아주 세분화된 지표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무슨 특정 공목 사업을 할 때 낙후도가 높을수록 덜 발전되어 있는 시군구일수록 이제 더 많이 이제 공목 사업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업에 대한 유인 전략으로 볼 때 지금 뭐 소매에서 리쇼링 기업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인 전략, 유인책이 뭐 소위 말해서 법인세나 뭐 토지를 좀 저렴하게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전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런 것과 충분한 유인 전략이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 기업들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혁신도시 안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전 기관들을 이제 뭐 상생하고 키워나가는 이런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주체는 뭐 국토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특히 이제 LH 공사에서 혁신도시 개발을 하죠. 근데 그쪽에 이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뭐 법인세, 그다음에 뭐 지방세 일부를 지자체로 이전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재정이 좀 열악한 이런 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에도 뭐 법인세나 지방세 이전의 효과도 있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기관들이 또 세금 강매니까 상생이나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함께 상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혁신도시 사례를 들면 혁신도시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성해서 이전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6개 시도의 혁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 아까 서 회장님 말씀대로 잘 되는 지역은 원주나 나주 혁신도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이전
공공기관 이전 그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현지화가 되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그 지역의 어떤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혁신도시 개발의 이익은 LH공사가 거의 향유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LH공사가 혁신도시 매각대 건물을 챙기고 이제 이전하고 본사로 가는 거죠. LH공사의 1년에 수익이 순수익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혁신도시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임대아파트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임대아파트 공급하고 나서 이제 분양 전환할 때 분양 차익금도 그러니까 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과 함께 이 혁신도시가 같이 성장하려면 LH가 아닌 그 지역에 예컨대 부산이다, 부산도시공사, 경남의 경우 경남 개발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그 개발권을 보장을 하고 그 지역의 그 도시공사가 그 이전 개발 비용을 향유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지 그 지역의 혁신도시를 개발한 그 지역의 공공기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 이런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은 그런 식으로 갔지만 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에서는 LH가 개발하는 게 아닌 그 지역의 그 도시공사가 개발의 주체가 돼서 참여하고 가는 이 구조로 가야지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우리 전 회장님 말씀에 이어서 예. 그동안의 투자 유치 경험을 예. 토대로 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좀 예. 첨언을 좀 해주시면. 예. 저희 마산 자연노역적 관리원은 우리 산업부에 속해 있습니다. 수출 목적으로 구축된 그런 국가 단지고요. 그래서 저희 관리원의 사례, 그 투자유치 사례를 들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사례는 첫 번째는 그 지역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한 사례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유치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많이 기여한 기업을 역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10년을 주관 10년을 기준으로 그 지역 경제에 많이 기여했던 기업인데요. 그 명칭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2008년 기준으로 그 우리나라 수출의 그 1%를 담당했습니다. 1%라고 하니까 비중으로 적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출이 그때 당시 제 기업으로 한 4,200억 불 정도가 됐었는데 그 기업이 42억 불을 함으로써 100분의 1입니다. 그 기업 실명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아, 예, 기사가 그거- 기사 실명 예, 그건 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창원경제에 한 20%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또 앞서서 제가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기업 유치의 지역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그걸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최근에 유치한 사례를 보면은 지난해에도 이제 외자 500억 불을 유치를 했고요. 또 관내 랭킹으로 치면 한 5위 안에 들 수 있는 또 그런 전자 분야 기업도 또 입주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입주 기업의 그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역에서 어떤 기반을 미리 준비하고 또 이렇게 닦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최근의 경우에 이제 저희 구주구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금액을 말씀하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큰 규모로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그 창원시에서 그 많은 협조를 해줬다라는 또 우리 관내
기업의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그 코트라 지역본부라든지 무역협회 지역본부라든지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창원시에는 그 아이로드라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그 기업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거에 큰 힘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창원시 경우에 그 지역 유관기관들 특히 뭐 창원시에서 저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떤 뭐 비전이라든지 발전에 관한 이런 부분을 정보를 항상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기반의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의 투자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이 GVC 변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또 새로운 기업들을 저희가 맞아야 되는데 스마트한 기업들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데에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실제에서는 그렇게 될 거다. 나중에 성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여태까지 해온 것 못지않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료원은 약 117개의 기업이 입주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1 개사가 뭐 글로벌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강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요. 또 40년 이상 된 그 장수 웨트 기업들이 10개사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투자 유치나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 전 회장님께서 아까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로 드시면서 LH의 이익이 독점되는 구조가 아니고 이익 공유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또 공원장께서는 지역과 지자체가 함께 서로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단계부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인세 인하라든가 소위 말해서 지대를 저렴하게 주는 부분들 이점 비용 지원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아예 사업 계획 초기부터 함께 기업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이제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제가 들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양국장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이드라인 내지는 좀 나도 수렴하거나 배려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수렴 과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정부가 이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이제 마련해서 지원해 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방에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또는 외투기업, 유통기업에 대한 이제 보조금, 입지 또는 이제 설비 투자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제도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계속 감면 혜택이나 이제 금융이라든가 보조금 혜택 수준을 계속 높여왔습니다. 높여왔고 아울러서 뭐 아까 앞에서 발표한 클러스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홍장희 관장님 계신데도 클러스터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클러스터를 이제 국가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14개 시도에 지정을 해서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 앵커 기업들, 중견 기업들이 많이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제 아까 뭐 우리 조 박사님 얘기하신 지역의 인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해서 각 교과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이렇게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대폭 지원하는 한편 아울러서 산업융합지구라고 했어요. 산단에 대학 캠퍼스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연구소를 짓는 그런 산업융합지구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업들로 또 이제 뭔가 저희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정책들에 비해 갖고도 여전히 수도권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걸 보니까 뭔가 과감한 정책과 과감한 인센티브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보증 면에서도 좀 더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인재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물론 뭐 지역 내에서 이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과 아울러서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 진출한 청년들이 좀 수도권에서 이제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청년들의 이제 지방 유턴, 기업들의 유턴 대책이 있듯이 청년들의 이제 유턴 대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울산 내에서 보면 수소 산업으로 30개 기업이 수소 산업 때문에 30개 기업이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미래 신산업을 빨리 선점하는 것이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LG화학이 아니었구나,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니까 뭐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인 램 리서치 회사가 이제 같이 따라 들어오겠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50개가 들어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랩 리서치 테크놀로지 센터 유치한 그런 그렇죠. 그게 용인 하이닉스가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구미시에서 이제 LG화학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양국제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협력사들이 쫙 같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 LG화학 그 사례를 보면은 노사합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와 이제 사측 간의 이제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 파업적인 그런 분위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앵커 기업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나 LG화학이나 삼성 그리고 뭐 중견 기업들 이렇게 지자체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정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초강력적으로 산업 가치 사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경에 또는 이제 각 지자체가 그러니까 밸류체인 분석이 쉬우가 안 돼요. 그걸 제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해야 된다 말씀이세요? 지자체에서 해야죠.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제 뭐 중앙의 국정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국정연구기관 아니 대학 학계 지역의 학계 대학연구소 이런 데하고 힘을 합쳐서 권역별로 산업 밸류체인 분석이 시급할 때라고 합니다. 그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서 부경이든 대구 경북이든 전남 전북이든 지역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새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기업은 뭐가 있고, 다운스트림에는 뭐가 있고, 업스트림에는 뭐가 있고, 소재 기업은 뭐가 있고, 제조하는 기업들은 뭐가 있고,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 앵커 기업과 그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업체 협력사들 간에 아주 이제 강건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이 빠른, 리질리언트가 빠른 그런 이제 가치 사슬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자체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연구소라든가 저희 정부청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제 초강력에 있어서 이제 핵심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구미시장님이 뭐 지역의 어려움들이라든가 고충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사실 서울 올라온 김에 지금 국회 산자위원장 만나러 가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서울에 올라오는데 오늘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지금 너무 많이 걸리셔가지고 용인시장에도 뭐 2시간 반 걸렸다고 그러는데 수도권이 아침에는 그렇게 정말 러시가 되죠. 그런데 정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아까 주도적으로 사업도 발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생각보다도.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라든가 국회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흡수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어찌됐든 아까 우리 양국장님께서 가감한 세제와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조 실장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국장님께서 대부분 뭐 어떤 지원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약간 근데 한 가지 다른 부분에 양국장님 물론 이제 생각하고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근데 약간 지방자치단체 쪽에 좀 해야 될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뭐 특구지역 평가위원도 가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어떤 브로드한 계획을 짭니다. 우리 지역에 뭐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더 웃긴 건 사실 요즘 대부분의 지역이 바이오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바이오, AI, 배터리 뭐 이런 사람만 네. 있을 정도로 계획을 짜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양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역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 큰 방향의 정책을 맞춰서 계획을 짜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이런 지방 특색에 맞는 이런 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어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리스트가 전혀 없습니다. 리스트가 없는데 어느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뭐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는 문제가 저는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하면 중앙정부에서 이제 예산 쓰는 게 아마 100억이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법인세 감면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아마 500억까지 늘었는데 실제 100억 있을 때도 돈을 다 쓰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예산을 만들고 지원책을 다 만들어놨지만 그 어느 기업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정부는 양국장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가감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규칙에 따라 이제 일종의 이제 정무공무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많이 이제 예를 드는 게 미국의 기아자동차나 SK배터리가 투자할 때 저희가 언론에서 아마 LG화학이 투자했을 때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투자를 제가 이제 좀 이제 연도가 지나니까 투자 금액이 정확히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1,000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다 사실은 정부가 지원금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종의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용해서 앵커 기업, 본인 지역에 꼭 맞는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사실은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지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그게 결국은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나레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국가 투자 정책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양국장님 얘기하신 거는 다 좋은 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산업부나 뭐 기재부나 뭐 과기부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을 육성하는 이거를 좀 지방정부가 어떻게 코디네이트해서 본인 지역에 쓸 수 있는지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한국이 일어나는 게 새로운 인력 사업을 만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인력 사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오늘 투자 결정을 하고 내년도 6월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 내년도 6월에 쓸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희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모르겠지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분기를 6개월 일찍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는 게 엄청난 비용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는 있는 제도를 좀 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잘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맞춤형으로 이게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제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업을 사실은 최소한의 몇 개 기업 리스트가 있고 그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가 어느 건지를 이제 어떤 패키지로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투자국이랑 산업부의 투자국이랑 투자 정책 부분을 많이 일을 하는데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투자 유치가 저는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투자 유치를 하려고 가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코트라나 이런 중앙자치단체에서 이제 투자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인식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해외 출장을 못 가는데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지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 전에 사실은 투자 유치 자체를 타겟으로 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좀 반증인 부분이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좋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도 물론 이제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기존의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활용해서 지역에 맞게 맞는 기업을 찾아서 좀 제공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이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회장님, 그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공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거버넌스 학교이니까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하고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지역의 뭐 사회적 경제 주체랄까 마을교과에 이제 어차피 코어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용인 시장님은 용인의 사례를 들었는데 용인은 이제 수도권의 그 배후의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지만 특히 지역의 경우는 이런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랄까 그리고 예컨대 뭐 대전, 충남 같은 경우 대전, 충남, 세종, 충북 함께하는 그러니까 초광역 차원의 어떤 매뉴팩처 뭐 클러스터랄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각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력이 하나로 이끌어 나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지역 균형 발전에서는 그 통상적으로 보는 배분적 효과 그냥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뭐 국가나 지역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상생의 어떤 발전 모형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학습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창출을 하려면 굉장히 협력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이기심만 갖고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 있는 이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어떤 차등적인 어떤 경쟁적 지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죠? 지역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없으시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양 국장님부터 한 말씀씩 돌아가시는데요. 그 소위 말해서 코로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위축된 부분이 많죠. 앞으로 이게 일상화될 것이고 또 소위 말해서 아까 우리 조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 유치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중앙정부의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알아봐야 되고 활용할 것은 꼭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하거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최우선순위는 이거다라고 한 말씀씩만 해주시고 매듭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부터 그 순서대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매듭 짓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게 이제 중요해요. 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잘 들어요? 디테일하게 잘 들어야지. 아니 뭐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나 소위 말해 정부 어떤 그런 어떤 무대를 만들어주거나 소위 말해 리서치 뭐 조사 결과를 주면서 또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보완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뭐 특정 프로젝트를 갖고 왔을 때 지자체 장관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황에 있는 지원기관이나 이런 들어오시죠. 조 시장님. 너무 토론 방향을 좀 지역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런데 저도 사실 오늘 여러 번 언급됐던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창원이 발달하던 1980년대에 특히 살았었기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생긴다는 게 저는 어려운지를 하나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렇죠. 그냥 엄청나게 기업이 생기는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어도 일자리가 사실 생기는 지역에서 자랐었는데 제가 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먼저 본인들 지역에 맞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을 반드시 저는 최소한 그 포텐셜 캔디데이트를 먼저 찾고 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다양한 그 맞춤형 지원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이제 중앙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제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글로벌 기업, 우리 지역에 입자사는 수도권 기업들이
그 지역을 주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잠재 투자력이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투자를 유치하시는 전문가분들이나 또 실제 기업인들이 그 잠재 투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큰 틀에서는 지금 미국 무역 분쟁 때문에 생산 기지가 세계 생산 기지가 동남아로 이동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우리도 그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고 크게는 이제 코로나19 그 부분 때문에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왕래가 자유로우지 못한 그런 환경 때문에 요즘 그 기업들이 그 밀착형 그 밸류체인을 형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패권을 일본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투자 의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뭐 독일이나 미국의 그 반도체 장비나 설비의 그 주력 업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자리 잡아서 삼성 옆에서 바로 근접 밸류체인을 형성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아시다시피 소부장 입점령이라든지 투자 전략이라든지 한국판 뉴머리라든지 이런 정책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고요. 또 세계의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의 생산 공장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일단 그 외국의 가능성과 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코로나 대응을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게 이제 산업으로까지도 확대되고 그 산업의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아지고 있고 또 IT 융합의 능력이 또 인정받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고부가가치 그런 능력 그리고 또 물류나 교통 이런 성공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향후에 기업 유치나 우리 그 산업이 성장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잠재 투자 기업가들이 한국을 보는 그 주목을 우리 지방에서도 그 짝을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이제 기초 자치단체가 229개 정도가 있는데 지역 발전의 그 경로 위험을 보면 이제 앞으로 성장이 좀 가능한 지자체 그리고 조금 어려운 지자체 위기 지구가 보이고 산업 위기 지역으로 하는 이렇게 그 경로 위험을 보는데 사실은 경북 구미를 굉장히 위기 지구 그리고 산업에 대한 위기 지역으로 2017년도 산업연구원에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오늘 구미 시장님이 여러 가지 LG화학의 그 투자 유치 사례나 이런 걸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열정이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지자체장의 열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역을 얼마만큼 잘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기업하기 가장 최적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장소 기반형의 어떤 혁신 거점 공간을 육성하는 건 지자체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의 노력이지 않나. 그게 가장 최우선의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하면은 잠재적 투자처를 찾아내고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모든 부분 중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립의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넘어서
소위 말해서 시대가 자립도시를 원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죠. 서울을 따라하거나 서울을 벤치마킹하거나 서울처럼 되자는 개념에서는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그런 어떤 개발 유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저희 뉴스팀에서는 가급적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국면 속에서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한 분이라도 나오면은 조회에서 문 닫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일반인들 모기도 쉽지 않고요. 전문가 집단들 모셔야 될 분들만 모셔서 이렇게 하면서 또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다 나가고 또 일반인들에게 환기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좋은 제언들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거나 함께 공론회상에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아젠다가 있으시면 내년에 또 한번 이런 행사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